안녕하세요. 소소한 유니콘입니다. 오늘은 지금 AI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매일 새로운 뉴스,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투자 정보들이 쏟아지죠. 뭐 어디가 상장했다더라, 어디가 또 투자를 받았다더라, 이런 뉴스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다 따로따로 듣고 외우려고 하면은 못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프레임을 갖는 겁니다. 오늘 그 프레임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가장 메인이 되는 세 가지 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범용성이라는 세 축입니다. 이 세 축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다룰 개별 기업 이야기와 세컨더리 투자 기회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모델 시장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2026년에 현재 AI 모델의 절대적인 승자는 아직 없습니다. 클로드가 치고 올라오면 오픈 AI는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또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경쟁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거의 매주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설명드리자면 오픈AI는 GPT 5.5와 5.6으로 만능 올라운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 수가 무려 5억 명 이상에다가 가장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코덱스 같은 에이전트로 데스크톱 조작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오퍼스, 소넷, 그리고 페이블5까지 이런 강력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글쓰기와 코딩에 특화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환강률을 무기로 고위험 업무에 들어가고 있어요. 무려 30만 개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확보하면서 유저당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커서 윈드서프 같은 개발 툴 생태계를 사실상 엔트로픽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로 멀티 모달 추론과 가성비를 둘 다 잡았습니다. 영상과 오디오를 네이티브로 지원하고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지원해요. 50억 명 규모의 인스톨 베이스가 있어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바로 과금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베오, 나노바나나 이런 다른 스택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xAI는 그록 4점대 모델로 경량화와 저비용 에이전틱 성능을 노리고 있습니다. X의 실시간 데이터라는 큰 해자를 보유하고 있고 콜로서스라는 100만 개 이상의 GPU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페이스X에 편입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딥시크입니다.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인데 프론티어급 성능을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으면서 완전한 가격 파괴자로 자리 잡았어요. 딥시크 말고도 다른 모델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공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산 모델들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더 뛰어나지만 저렴한 중국산 모델,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더욱더 치열해질 겁니다. 결국에 프론티어 모델들이 계속해서 쓰인다는 전제 하에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에는 계속 투자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 AI 프론티어 모델들을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트렌드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AI의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범용성입니다. 왜 효율성인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축인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정의는 간단해요. 더 싸거나 더 빠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능이 비슷해지는 순간 결국에는 가격 싸움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성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그리고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컴퓨팅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조달 단가를 낮추거나 더 빠른 칩으로 데이터 센터당 처리량을 늘리거나 남는 컴퓨터를 모아서 가상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자본이 몰리는 것은 5개의 레이어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와 컴퓨터를 수직으로 묶는 회사들이에요. 크루소 에너지나 네비우스와 같은 회사들이 값싼 에너지에 컴퓨터를 붙여서 가격을 낮춥니다. 크루소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고 이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텀 실리콘입니다. 셀버스는 웨이퍼 스케일 칩으로 상장 첫날 무려 660억 달러의 시총을 찍었어요. 셀버스의 경우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해서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칩들보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칩의 장점이 뭐냐? 이런 궁금증이 들겠죠. 바로 엄청난 속도입니다. 추론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칩보다 20배 정도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겠죠?
다른 커스텀 실리콘 칩의 경우에는 그록의 LPU가 있습니다. 그록은 엔비디아가 LPU 기술을 약 200억 달러에 라이선스하면서 추론 클라우드로 피벗한 사례입니다. LPU를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빠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일버스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NPU나 ASIC 칩을 만드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체 모델에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골프 선수들이 자신의 몸에 맞게 골프채를 피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게 설계된 골프채로 스윙을 하면 거리나 방향성에 있어서 당연한 이점이 있겠죠? 세 번째는 추론 전용 클라우드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은 AWS, 구글 클라우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프라는 원래 웹 서비스나 일반 기업용 워크로드에 맞춰 설계된 범용 인프라예요. AI 트레이닝과 추론 같은 그런 GPU를 극한까지 쓰는 작업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을 극복하려고 나온 게 네오 클라우드입니다. 네오 클라우드는 초저지연 네트워킹을 깔아서 GPU 간 데이터 동기와 속도를 높이고 클러스터 전체의 GPU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런 효율적인 인프라를 기본값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더 많은 GPU 워크로드를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18에서 30개월 정도로 꽤 긴 기간이 걸려요. 근데 네오 클라우드는 기존 공간을 임대해서 몇 주 안에 GPU 렉을 세팅을 하고 그 공간을 바로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적으로 빠릅니다. 물론 초기 자본 투입도 낮고요. 정리하자면 네오 클라우드는 인프라 설계 자체를 GPU와 추론에 맞춤으로써 하이퍼스케일러와 비교했을 때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컴퓨팅을 제공하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네 번째는 게이트웨이와 라우터입니다. 오픈 라우터가 대표적인데 월 100조 토큰 규모를 가장 싼 곳으로 자동 연결해주면서 제3의 레이어로 급부상했어요. AI 모델을 제공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모델에 유저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많이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미나이가 영상 쪽은 더 잘한다더라 하면서 그쪽으로 유저들을 더 보내진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나 이미지는 제미나이가 더 잘한다고 한들 클로드나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라우팅을 제공하게 된다면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중립 라우터가 있으면 정말로 효율적인 모델로 그 유저의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오픈 라우터를 사용하면 비용의 약 40% 정도가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오픈 모델 파괴자입니다. 딥시크가 프론티어급 성능을 가진 모델을 약 10%의 가격에 내놓으면서 이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GPU를 사용하진 않지만 GPU를 사용하는 모델만큼의 성능을 내는 거죠. 두 번째 축은 정확성입니다. 지금 AI가 모든 전문적인 분야에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실수의 파급력 때문인데요. 근데 그 정확도가 믿을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비싸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이 신뢰를 기반으로 열리는 필드가 두 곳이 있는데 바로 바이오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라고 말하면 보통은 로봇을 얘기하죠. 로봇이 우리와 같이 사는 세상이 온다? 로봇이 우리와 같이 공존하는데 실수를 한다? 그러면 정말 큰 인명사고나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죠. 바이오도 비슷해요. AI가 설계한 바이오 신약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다? 그러면 또 환자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러한 필드에서 AI가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치만 정확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필드에서 AI의 사용률은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돈과 자본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특히 후기 임상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 피해가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예측 정확도가 결국에는 자본 효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자와 항체의 조합은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탐색 공간이라서 정확한 스크리닝과 분석이 웰랩 실험 횟수를 줄여줍니다. 단백질 구조와 결합 친화도 예측은 오차 허용치가 굉장히 낮아서 작은 오차도 곧 실패로 이어져요. 그래서 물리 기반과 머신러닝을 결합한 정확도가 핵심입니다. 공통점은 데이터 품질이 곧 모델 신뢰도를 결정하고 그 신뢰도가 곧 진입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피지컬 AI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로봇을 위한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정확도가 신뢰선을 넘으면 지능이 서버 밖으로 나와서 물리 세계에서도 행동하게 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피지컬 AI의 사상 최대 규모인 276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그럼 정확도는 실제로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재료는 데이터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근데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합성 데이터를 같이 씁니다. 합성 데이터라고 하면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기존 데이터와 섞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Applied Intuition이라는 회사는 자율주행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수백만 번을 돌려서 합성 데이터를 얻고요. 필드 AI는 공사 현장 같은 비정형 환경에서 로봇이 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겪을 수 없는 사고 상황이나 희귀 케이스까지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데이터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답을 낼 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기술적인 방법들이에요. 지금 업계에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해서 모델이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질문 난이도에 따라서 모델을 나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맞게 필요한 훈련을 더 시키기도 하죠. 이러한 방법들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더욱더 정확한 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중요한 마일스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축인 범용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범용성이라고 하면 특화의 정반대예요. 하나의 모델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범용성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범용 에이전트입니다. 컴퓨터를 사람 대신 조작하는 컴퓨터 유지 기술이 OS 월드라는 벤치마크에서 인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멘투스 같은 곳들이 멀티스텝 자동화를 하는 제너럴 에이전트 영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밑을 바치는 데이터 계층으로는 Surge AI, Scale AI 같은 회사들이 범용화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좀 더 흥미로운데 바로 월드 모델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얀 르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LLM은 결국 정보 검색기일 뿐이고 인간 수준 지능은 LLM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물리 세계를 표현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페이리의 월드랩스는 공간 지능이라는 개념으로 10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스텔스에서 나오자마자 유니콘이 됐습니다. 얀 르쿤의 AMI 랩스는 시드에서만 10억 3천만 달러를 모아 밸류 35억 달러를 받았는데 이 수치는 유럽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스페이셜 같은 회사들이 공간과 3D 월드 모델을 표방하며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면 아마 6개월 뒤에는 거의 모든 신생 랩이 월드 모델을 자칭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효율성, 정확성, 범용성 세 축입니다. 효율성은 컴퓨터를 싸게 만들고, 정확성은 신뢰를 만들고, 그리고 범용성은 그 신뢰를 물리 세계로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 축이 평행하게 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점에서 수렴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우주입니다. 지금부터 우주가 왜 이 세 축을 관통하는 분야인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주가 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까? 첫 번째는 바로 전력과 냉각입니다. 지금 AI의 가장 큰 병목 중 하나가 바로 전력이에요.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으려 해도 전력망이 부족해서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주에는 뭐가 있죠? 바로 태양이 있습니다. 우주의 태양광은 지상 대비 5배에서 13배까지의 효율을 보입니다. 대기가 없으니까 그냥 태양광이 태양광 패널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게다가 우주가 진공이잖아요. 진공 상태에서는 복사 냉각이 가능합니다. 지상에서는 GPU 열을 식히려면 물이나 에어컨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주에서는 우주 자체가 그냥 방열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전기를 만드는 비용과 열을 식히는 비용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율성 축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컴퓨터 단가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지상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우주에서는 그 한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올라가요. 우주가 효율성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통신도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안에서 위성끼리든 렉과 렉 사이든 데이터를 옮기려면 구리선이나 광 케이블 기반의 CPU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위성 간 연결을 레이저 통신 방식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진공에서는 빛의 굴절률이 1입니다.
그러니까 광섬유 속에서 빛이 움직이는 것보다 신호가 더 빨리 가요. 그리고 구리선 자체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 비용과 무게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의 렉 간 통신보다 우주에서의 위성 간 통신이 오히려 더 빠르고 싸다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효율성으로 직결되죠. 다음은 우주가 정확성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정확성은 더 많은 학습과 더 많은 연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전력망, 부지, 냉각 이 세 가지가 다 발목을 잡아요. 스타쉽이 발사비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이 비용이 낮아질수록 궤도에 컴퓨터 위성을 올리는 비용 또한 낮아집니다. 그래서 2028년 이후로는 궤도 AI 컴퓨터 위성이 현실적인 옵션이 됩니다. 궤도에 컴퓨터가 늘어나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산 총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늘어난 컴퓨터가 바로 정확도와 연결됩니다. 정확성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비싸도 지불할 만한 가치를 만들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뢰를 만드는 원재료인 컴퓨터 자체를 우주가 더 큰 규모로 공급해주는 구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가 범용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물리세계 적용입니다. 범용성의 최종 목표는 하나의 지능이 어디서든 작동하는 거예요. 서버 안에서만 똑똑한 게 아니라 물리 세계에서 똑똑하게 행동을 해야 진짜로 완성이 되는 거죠. 완벽해진 AI가 물리 세계에 적용되는 그 비전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옵티머스와 사이버캡입니다. 옵티머스는 자율주행 스택과 피지컬 AI를 인간형 폼팩터에 그대로 이식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머스크는 휴머노이드가 AGI로 가는 길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데이터, 제조, 에너지, 인프라와 수직으로 통합되고 있어요. 사이버캡은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의 상업적 종착점입니다. 실세계 주행 데이터가 곧 정확도의 원천이 되고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 생태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바로 범용성이 물리 세계로 확장되는 최종 접점입니다. 정리하면 이 삼각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효율성, 즉 우주 전력과 레이저 통신이 컴퓨터를 싸게 만들고 그 컴퓨터가 정확성을 만들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범용성으로 물리 세계까지 확장됩니다. 이 세 가지 논리가 실제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곳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올해 6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시총은 1조 6,300억 달러입니다. 스페이스X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우주선 만들고 쏘는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스페이스X는 3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부는 이제 우주, 커넥티비티, AI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사업들은 실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컴퓨터를 임차하면서 월 12억 5천만 달러, 연간으로는 15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2029년까지 누적 45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체결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커서와도 협약을 맺었는데 상장 후 30일 안에 600억 달러 밸류로 독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붙어있는 계약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컴퓨터 수요가 실제 현금 흐름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컴퓨터가 곧 지분이 되는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AI 투자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축은 효율성, 정확성, 범용성 이 세 축입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들에서 다룰 개별 기업들이나 특정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이 세 축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개별 기업이나 세컨더리 D를 볼 때도 이 세 축 중에 이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이거를 물어보면은 더 명확하게 답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